네,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학원 설명회를 지금 다 하고 오늘 마지막이 수원인데요. 다른 데는 제가 저 혼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다 잡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원장님 하실 거를 뒤에서 쭉 듣다 보니까 제가 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꽤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원장님도 되게 많이 만나시지만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좀 예를 들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PPT 틀어주실 거죠? 이거 뒤에까지 보이겠죠? 네. 이거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자료집이 있으니까 자료집을 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6월 모의평가는 어렵다라는 건 요즘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이유는 정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원장님 여러 말씀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원장님이 예전에 되게 유명한 국어 강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하고 옛날에 제일 학생 숫자가 많았던 선생님이라서 국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던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선택형 수능이라는 게 작년에 처음 시작됐어요. 처음 시작이 되면서 문제가 정형화돼요. 그럼 이걸 이제 하나씩 먼저 얘기를 드릴게 이런 것 같아요. 평가원은 지금 수능이라는 시험을 1994년에 시작을 해서 약 지금 30년 가까이 시험을 내고 있어요. 시험을 내고 있다 보니까 뭐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내면 학생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경험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수능을 보면 1등급은 130점 내외에서 1등급이 만들어져요. 근데 2등급은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갭이 국어는 7점씩 차이가 났던 게 최근 3년, 4년씩 일어났던 일이에요. 2등급과 3등급은 8점씩 차이가 나요. 3등급과 4등급도 8점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3점짜리 한 문제에 2점짜리 두 개를 더 맞추면 등급이 하나 올라간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국어는 다 맞은 친구가 작년에 149점이었고요. 빵점 맞은 친구가 40점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은 원점수는 100점이지만 실제로는 109점 차이예요. 점수가 왜 늘어나냐? 국어라서 그래요. 왜냐면 학생들이 다 읽을 줄 알아서 표준 편차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점이라는 건 원점수로 따질 때 6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7점이에요. 그 밑에 2등급과 3등급, 3등급과 4등급은 8점이지만 실제로 7점이었어요. 뭐가요? 원점수가.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문제를 더 맞추면 3점짜리, 2점짜리 두 문제를 더 맞추면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는 수능을 다 맞으려고 해요. 왜냐면 내 이름을 매스컴에 등장시키려고. 그죠? 1년에 많아봐야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15명이었어요. 제일 적게 나올 때가 작년에 1명. 이게 최근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국어가 3등급이에요. 국어가 4등급이에요. 이러면 나의 목표는 다 맞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2등급이든 3등급이든 등급을 한 단계 이상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1등급이 원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83점 근방이에요. 언매와 하작이 좀 다르지만 그럼 2등급은 몇 점이었냐면 76점, 77점이었어요. 3등급은요 70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등급이야. 이번 6월 모의평가도 난이도가 비슷한데 70점을 맞았어. 이러면 30%를 몰랐던 거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찍어서 맞힌 것도 있을 테니까 약 40% 가까이를 몰랐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18년 동안 몰랐어요. 근데 지금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수능까지 딱 5개월 남은 날이에요. 5개월 동안에 해결한다고?
라고 질문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7점 더 올라가면 한 등급, 7점 더 올라가면 두 등급, 이라는 게 올라서 14점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목표를 세우면 목표는 몇 점이 돼야 되는 거죠? 84점. 이렇게 딱 세우면 돼요. 그럼 이 목표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제가 작년에 창원고등학교를 다니던 어떤 여학생이 반수를 하는데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는 숙명여대 기초공학분과를 다녔는데 다시 반수해갖고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갔거든요. 국어 89점 맞았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한 게 이거예요. 국어를 네가 한 등급, 두 등급 올리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제일 약한 부분을 6월 17일 오늘부터 7월 17일 한 달 동안에 공부하면 성격이 지저분해져요. 여태까지 제일 어려웠던 걸 지금 하려고 하면.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꼴랑 5점 올라가 봐야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틀린 것 중에 가장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지? 라는 걸 찾아서 쉬운 거부터 하면 한 달 동안의 점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왜 한 달이라는 기준을 만드냐면 올해 9월 모의평가는 8월 31일이에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약 45일도 안 남았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점수를 원하는 정도, 조금 아쉬운 정도까지 점수를 올려야 사람은 탄력을 받아요. 나 수능까지 그 다음에야 또 이제 2달 넘게 남았지. 그 동안에는 이렇게 공부하면 또 10점이 또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뭔가 계획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8월 모의 8월 30일 날 시험 보고 나는 누구인가. 이래서 막 성당 가요. 절에 가고 교회 가요. 무언가 이래서 막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고 성적 안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평가원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수학을 3개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게 흐름이에요. 왜냐면 단원이 3개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어려운 거 하나, 수투에서 어려운 거 하나, 선택에서 어려운 거 하나를 내서 1등급 컷을 88점 내려고 하는 게 최근의 목표로 보여요. 그럼 이제 평가원은 이 수학이라는 걸 고정값으로 딱 만들면 국어도 고정값으로 만들면 되게 시험을 잘 냈다라고 판단해요. 어떨 때 그러냐면 88점을 똑같이 맞추면 시험을 너무 잘 낸 거죠. 왜요? 이게 만약에 국어만 1등급 컷이 작년처럼 어려우면 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시험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국어가 90점이 넘어가 버리면 1등급이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시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는데 국어의 난이도를 맞추기가 어려운 이유는 수학은 이 어렵게 내는 세 문제가 주관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국어는 그냥 찍어도 20% 정답률이 나오죠. 그래서 20% 미만의 정답률을 가진 문제가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그럼 세 문제, 88점 맞추려고 해서 2점짜리 6개를 어렵게 낸다고 해서 1등급 컷이 88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2점짜리 기준으로 하면 6개가 아니라 8개, 9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어를 어렵게 느껴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번 6월 모의평가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작년 6월 모의평가 갖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선택형 수능으로 시험을 볼 때 이제 정답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작년 6월 모의평가의 과학기술 지문은 정답률이 50%, 10명 중에 5명 이상 맞춘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4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반면에 사회 지문은
한 문제만 어려웠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누가 들고 일어나야 되냐면 문과 친구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시험 문제 그지같이 냈다라고 할 거예요. 자연계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요. 과학 지문은 문과 친구들한테는 낯선 지문이지만 이과 친구들한테는 꽤 익숙한 지문일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를 잘못 냈다라고 판단해요. 그럼 평가원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수능 때는 사회를 어렵게 내고 과학은 쉽게 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정답률이 과학기술 지문은 2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사회는 똑같이 2개 어렵게 내려고 했는데 국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맘먹은 대로 난이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어 만점자 64명 중에 80%가 문과 아이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통계라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가 나와요. 아, 그럼 6월 모의평가에 어렵게 나온 게 수능 때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공부를 잘못하는 건 뭐냐? 우아씨나 6월 모의평가 시험을 딱 봤더니 어떤 단원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 어떤 파트가. 이거 진짜 열라 공부해야지? 라고 막연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내가 틀린 문항이 많은 쪽이 다른 애들도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이었다면 거꾸로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EBS건 메가스터디건 정답률을 일부러 다 집어넣어요. 왜 봐야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안 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 선생들도 뭐 민철이든 동욱이든 승리든 애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조금 패턴을 다르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50%가 어렵게 나온 문제들이 이 비문학 파트에서 문제가 이렇게 10개가 9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낀 거죠. 실제로는 6개쯤 어렵게 내려고 하는데 난이도 조절 실패했어요. 어찌됐건 이래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던데 문학 쪽은 어렵게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대부분 못 본 지문이거든요. 학교에서 배웠던 지문이 실제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낯선 걸 해석하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어렵지 않다. 아까 이쪽에 점수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던데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 과목이라고 했어요. 화법과 작문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에 화법과 작문은 정답률이 80%가 안 되는 문항이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는 얘기는 학교 일진들, 뭔가 공부를 관심 없는 애들만 틀리지 웬만한 애들은 다 맞췄어요. 화법과 작문은. 반대로 언어와 매체는 55%짜리, 63%짜리, 68점짜리, 68%짜리 80%가 안 되는 문항이 5개가 나왔어요. 엄매가 어려웠던 거죠. 그랬더니 작년에 엄매 다 맞은 아이는 146점이라는 표점을 받아요. 근데 화작을 다 맞은 아이는 141점을 받아요. 무려 5점이나 점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실패해 버리니까. 그럼 이제 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은 관심이 뭐가 있냐면 평균 점수를 똑같이 맞춰야 되겠다라는 건 관심 없어요. 그럼 뭘 관심을 가지냐면 우리가 수능 딱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성적표 딱 받고 나서 어떤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요번 수학 표준 점수 147점으로 작년 140점보다 어려워. 뭐 이런 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 간 표준 점수 차이는 몇 점? 뭐 이런 게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표준 점수 선택 과목 간 점수를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언어와 매체는 언어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의 정답률이 46, 45짜리를 냈는데 화작에서는 48, 28%짜리 문제를 내요. 다시 갑자기 화작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149대 147로 2점으로 점수가 줄어요. 왜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와, 점수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화작 선택하는데 크게 불리하지 않겠구나. 아니요.
어려운데요, 시험이? 다 맞은 애가 몇 명 없는데요? 라는 거죠. 엄매가 훨씬 더 유리했던 거예요. 시험도 쉽고 다 점수가 똑같으면 2점 높았고, 올해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작년하고 똑같은 난이도로 내면 4점 차이 날 거예요. 점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고3 아이들의 12%, 재수생의 25%가 작년보다 엄매 선택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엄매 선택자가 30%였는데 9월 3일, 9월 5일까지 수능 원서수 마감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엄매 선택자 45%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상당수가 수능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이 넘어오는 걸로 보여요. 그럼 실제로 이 평균 점수가 엄매가 조금 더 시험이 엄매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와서 이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또 평가원은 뭐 생각할까요? 화작 시험을 더 어렵게 내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9월 모의평가 보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작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선택 과목을 꼭 화작을 해야 될 건가는 고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수학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어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평소에는 잘 보다 수능 때 망한 애들 되게 많다. 우리가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시험을 가만히 보면 어려운 문제가 평소에 나오던 게 안 나와요. 실제 수능에서는. 예를 들면 작년 수원에서도 삼각함수와 그래프에서 진짜 어려운 게 나오고 지수 파트에서 7%짜리 정답률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지수 파트에서는 84%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지수를 틀렸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죠? 아, 이거를 맞추려고 이 단원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학습량을 막 늘려요. 그랬더니 수능에서는 누구나 다 푸는, 중3이면 푸는 문제가 나와버려요. 반대로 로그라는 쪽이 87%가 정답률이 나왔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난 로그는 다 했어 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거꾸로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는 단원별로는 막 왔다 갔다 랜덤으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6월 달에 어렵게 나왔던 단원은 실제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반대로 쉽게 나왔던 단원이 어렵게 나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학 예를 들어서 과외나 수학 학원을 다녀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6월 모의평가를 딱 봤는데 선생님이 과외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디가 제일 약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저 미분계수가 약하고요. 뭐 도함수 활용이 약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월 달에 틀렸으니까. 그럼 수학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쪽의 시간을 늘려주죠. 그래갖고 연락 공부했는데 수능에서 연락 쉽게 나와요. 그럼 이 길이 아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자꾸 문과 이과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되게 많이 싸워요. 자연계 친구들이 자기들이 공부를 잘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싸우는데, 똑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끼리 왜 싸우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찌됐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확통 선택자가 작년보다 꽤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문과 친구들이 줄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문과 친구들 중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미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적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해요. 왜요? 수투가 미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좀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연계 문과 친구들도. 그래서 표점이 높게 나오는 미적으로 문과 상위권이 이동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이 표준 점수의 차이가 커질 거예요. 작년에 수능에서 3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6월, 9월에는 차이가 더 컸는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확통의 어려운 문제가
정답률이 무려 6%, 14%, 25%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3개나 나왔어요. 반대로 미적분은 10%, 23% 두 문제를 빼고 나면 다 쉬운 문제였어요. 11개 중에 11개가 아니죠. 11개 국어고 8개 중에 2개 빼고 6개는 되게 쉬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확통 선택자가 점수가 더 낮아요. 올해는 최고점 또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확통 시험이 더 어려워져요. 올해. 그럼 올해 이 화작과 확통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과 애들 죽었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다음 제가 얘기할 건 이런 거예요. 공부라는 걸 우리가 할 때 공부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아버님, 어머님이 예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의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먹으면 축적이 돼요. 그래서 몸무게가 막 늘어나요. 그죠? 모든 게 다 축적이 되는데 공부는 축적이 안 돼요. 그걸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법고시를 몇 번 봤죠? 9번 봤어요. 축적된다라는 사실이 있었다면 똑같은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볼 리가 없어요. 저희 형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사법고시 18번 봤어요. 17번 떨어지고 18번째 붙었거든요. 축적이 안 돼요. 저희 형은 맨날 이런 얘기했어요. 떨어질 때마다. 집에 오기 진짜 미안할 거 아니에요. 나는 17시간씩 공부했어요. 책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왜 시험 문제를 낸 인간들은 내 뇌뚜껑을 열어봤는지 잊어버린 것만 시험 문제를 낼까요? 이게 술 먹고 집에 와서 합격자 발표 날 부모님께 푸념하던 내용이야. 처음에는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곱씹어 보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재수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삼수하죠? 성적 또 오를 텐데? 그럼 그럴 거였으면 사수해요. 계속 하면 돼. 왜요? 120세 살아요, 우리. 그러면 1살, 2살 해봐야 인생이 0.85%밖에 투자 안 나는 건데 더 투자해서 대학 레벨을 막 높일 수 있죠. 근데 성적이 떨어져요. 이게 3수 이상이 되면. 이유가 뭐냐? 책을 보면 봤던 거예요. 이거 작년에 봤던 거다. 알았던 파트인데 라는 사건이 기억나요. 그리고 다 적혀있는 참고서를 읽으면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거다 반복 끝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재수생들한테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거 첫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는 축적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5개월밖에 안 남으면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면 하는 행동은 앞만 보고 달려가요.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오늘 이 단원을 끝내야지. 내일은 이 단원 끝내고 그리고 그 다음 이 단원을 끝내고 계속 계획을 앞만 보고 가요. 이렇게 공부하면 빼빼로 데인 날 잊어버릴 거예요. 수능 날 6일 전에. 근데 다행스러운 건 빼빼로 데인 날 잊어버리면 진짜 마음 아플 텐데 언제 잊어버리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좀 덜 마음 아픈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잊어버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내 머릿속에서 10개만 끄집어내보자.
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봐요. 그럴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상생활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정말 기뻤던 일, 정말 슬펐던 일, 화났던 일, 이런 등등이 기억나요. 작년에 정시까지 떨어지니까 엄마가 울었어. 이런 건 기억나요. 내가 수능 시험을 딱 봤는데 되게 많이 틀렸어. 그래서 나올 때 기억은 막 나요. 무언가 이런 게 다 난다고요. 어떤 게 기억이 남냐면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것들은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반면에 일상생활들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6월 17일인데 작년 6월 17일에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날이 자기 생일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뭐 했지? 그걸 어떻게 알아 임마?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5개월 뒤에 모든 게 다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게 우리는 공부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만 보고 가니까. 앞만 보고 갈 때 제일 잘못된 게 뭐냐? 어떤 단원을 열라 오늘 공부를 해요. 9시까지 공부를 예를 들어서 하고 9시쯤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볼까? 라고 문제집을 꺼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럼 놀랍게도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럼 갑자기 기뻐요. 우와, 이 단원 끝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오늘 공부했어요. 3시간, 4시간 전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걸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장류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때 문제를 풀면 맞는 거예요. 맞았다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한 달쯤 뒤에 다시 반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단원과 관련된 책을 또 펴봐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가 기억나죠? 이 단원 문제 그때 풀었을 때 다 맞았는데 쓸데없는 사건이 기억나요. 쓸데없는 사건이 기억이 나니까 그 기억을 안고 다시 그 책을 봐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다 있다라고 착각하고 줄줄줄줄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친구야, 야 오늘 공부 다 하면 우리 놀러 갈까? 그럼 갑자기 반복 다 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뭔가 끝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반복의 제일 중요한 건 안 보고 하는 게 반복이에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반복인데 봤던 책을 또 보는 건 절대로 반복이 아니다. 재수생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6월달 이후에 작년에 봤던 책, 1학기 때 봤던 책 또 보면 대부분 다 반가워요. 그걸 다시 이렇게 줄줄 읽어내려가고 있으면 반복 효과가 사라진다고요. 이걸 첫 번째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걸 만약에 공부를 해요. 문제를 푸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건 수학이죠. 문제집을 딱 꺼냈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딱 풀어요. 풀려고 딱 꺼냈어요. 1번을 딱 읽었더니 풀 수 있겠다 라고 머릿속에서 시그널이 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펜을 들고 풀어보면 풀려요. 그죠? 학생들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을까? 수학은 익숙한 문제를 보면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실제로 풀려요. 그럼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를 또 푸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문제를 딱 읽었는데 아씨 못 풀겠다. 그러면서 오늘 17일인데 내일 날짜가 갑자기 입에서 맴돌아요. 에이씨 못 풀겠다? 내가 제 입으로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짜증이 나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걸 아는 데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5개월 중에 이건 맨 마지막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걸로 밀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를 해야 되냐? 문제를 딱 읽었더니 의구심이 생겨요. 풀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하다 보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풀린다. 끝까지. 첫 번째. 와, 생각지도 못하게 줄줄줄줄 쉽게 풀려요. 와, 이거 아는 거였네.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평상시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푸는 건 마음 편하게 시도하지만 수능 보러 갔을 때 문제를 딱 보자마자 풀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 갑자기 긴장감이 배가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딱 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설지랑 이렇게 맞추면서 똑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윤건아, 속으로 윤건아, 이 문제는 처음에 시작은 이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중간 과정에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스토리가 이렇게 풀면 풀리는 문제야.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는 암기하자 라고 속으로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바로 넘어가 버리면 실제 수능에서 맞출지 못 맞출지 확률 게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수능 보기 한 달 전쯤에 노트 하나를 만들어요. 수학 노트 10월 17일 개봉이라고 딱 써놓고 그 문제를 거기다가 옮겨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출처까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EBS 수능 특강에 뭐 몇 페이지 이렇게 적어놔요. 왜요? 못 풀 수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적어놔요. 왜요? 우리가 보통 수능 한 달 전쯤 되면 새로운 거 보지 말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새로운 거 안 보면 뭐 볼 거예요? 놀아요? 한 달 동안? 내가 정리했던 걸 보라고 사람들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정리를 뭐 한 게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그 문제 푸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를 딱 봤더니 처음에 한 줄 풀려고 시도했는데 막혔어요. 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못 풀었어요. 근데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시작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다가 막혔어요. 그러면 아씨 못 풀겠는데? 라고 하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수학 잘하는 애가 놀고 있어요. 걔한테 가서 물어보든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든 뭔가 이걸 인강이 있는 교재면 인강을 보면서 확인하든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알려고 시도해 보면 되죠. 이런 문제를. 그리고 옆에서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옆에서 끄덕끄덕하고 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연습장을 꺼내서 그 문제를 다시 풀어요. 미친 짓이에요. 10초 전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진을 머릿속에다 찍었어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풀면 풀리죠. 그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가서 물어본 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착시 현상 생겨요. 그럼 이 문제는 아까 이렇게 이해했어 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이 문제도 노트로 옮겨 적어야 돼요. 근데 한 달 전 노트로 옮겨 놓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신감 하락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한 번쯤 더 해야 돼요. 노트 하나를 더 만들어요. 노트 하나를 더 만들어서 내가 오늘 틀렸던 문제를 만드는 노트를 만드는데 이거는 한 3주 뒤쯤 풀 수 있게끔 2주 뒤쯤 수학 성적이 좀 낮은 친구는 2주 뒤쯤 풀 수 있게끔 뭔가 노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오늘이 6월 17일이면 7월 1일 날 풀어볼 수 있게끔 7월 1일이라고 적어놓고 이 문제를 적는 거죠. 그리고 보름 뒤에 그 문제를 딱 봤어요. 사람은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7월 1일 날 그 문제를 딱 보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이거 보름 전에 풀었을 때
시작은 맞았는데 내가 여기서 막혔어. 그때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이거 또렷이 기억나요. 사람은 무언가 질문을 할 때 내가 막혔던 부분에서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오랫동안 자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돼서 넘어가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고비가 또 생길 수 있죠. 또 막혔어요, 중간에. 그러면 아씨 하고 선생님한테 또 찾아가요. 선생님, 제가 이거 보름 전에 물어본 건데 제가 여기는 기억했는데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또 가서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왔어요. 또 보름 뒤에 또 이 문제를 또 적어 놓는 거예요. 7월 15일 날. 적어 놓으면 7월 15일 날 보겠죠. 그럼 친구 머릿속에는 이제 사진이 그려져요. 이 문제는 시작은 이렇게, 중간 과정은 이거, 오늘 막혔던 부분은 이거.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이걸 하루에 3문제씩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150일 동안 450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5개씩 한다고 하면 700문제 이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단원 다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무언가를 해결하면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 조금 이따 이제 사회과학도 얘기를 하더라고. 뭔가 이렇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야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이거는 아버님, 어머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열심히 아침에 지각하지 않고 퇴근 시간까지 일을 하면 월급 나와요. 똑같이 받는데 여러분들은 노력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라고 해서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올릴 수 있는 걸 어디까지 올리냐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겹죠? 그죠? 지겨우시면 가셔도 돼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올해 입시 환경은 재학생이 12,000명 준대요. 우리나라 특목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빼고 나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1,600개쯤 돼요. 거기에서 12,000명이 준다는 얘기는 한 학교당 한 8명씩 준다라는 거예요. 한 학교당 작년에 비해서 8명씩 준다라는 얘기는 이 전체 학생이 줄었으니까 똑같은 등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내신 등급은 조금씩 나빠진다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가죠? 안 가면 안 되는데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죠? 그럼 전교생이 200명이었던 거랑 192명이었던 거랑 192명 중에 전교 10등과 200명 중에 전교 10등은 200명 중에 전교 10등이 내신이 더 좋잖아요. 숫자가 커진 거 내신이 나빠지는 거니까. 올해 고3은 내신이 더 나빠져요. 작년 고3보다. 그럼 대학이 입시를 발표한 입시 자료를 우리는 확인할 때, 교과나 종합전형 활용할 때 작년보다 내신 등급 컷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줄어서. 재수생은 는데요. 6월 달까지는 늘었어요. 10,000명쯤 늘었어요. 근데 지금 뒤로 가니까 안 늘 것 같아요. 별로 안 늘 것 같아서 올해 한 10,000명쯤 늘 것 같아요. 오히려 10,000명이 안 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반수생이 지금 잘 안 보여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다 보니, 제가 대학 축제를 되게 많이 갔거든요. 되게 많이 갔더니 광란이에요. 뭐 싸이 오고 막 이러면 난리가 났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모두 다 축제를 처음 경험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막 장난 아니에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작년 재수생들, 작년 대학교랑까지는 뭐 학교도 못 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약학과도 늘어나니까 한 번 더 할까? 이런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올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놀자 이런 것 같아서 재수생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자료집에도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보시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고려대학교부터
발표한 대학교, 이미 발표한 대학교를 다 집어넣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종락원에서 이상한 걸 냈던데 뭐 저쪽에 뭐야 성균관대학교 입결 2위다 뭐 이런 걸 막 냈던데 그건 되게 이제 웃긴 내용이고 어찌됐건 작년에 고려대학교에 제일 점수가 높았던 학과가 백분위가 94.47이래요. 그럼 저걸 해석하면 적인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이 조금 더 높거든요. 탐구보다. 그래서 아마 국어 수학이 백분위 96쯤 되고 탐구가 92쯤 되는 아이가 100명 중에 70등으로 붙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중어중문학과는 백분위가 90이에요. 90짜리가 고대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진짜 우주의 기운이 이 아이한테 들어온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해 고3 재수생이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 하나가 있어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과 수원 이 영통에 있는 모든 학과를 다 더해서 문과에서 제일 높았던 학과는 건축학과예요. 건축학과는 서울에 있지 않아요. 이 영통에 있어요. 근데 이게 1등이에요. 뭘 제끼고? 경영, 경제, 자유전공, 회계세무 모든 과를 제끼고 1등 했어요. 공동 1등이 뭐냐면 지리학과예요. 지리학과를 애들이 좋아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지리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1등이에요. 제일 낮은 학과가 82예요. 그럼 이런 거죠. 아, 작년에 백분위가 90쯤 맞은 친구는 경희대는 프리패스구나. 자연계도 프리패스예요. 제일 높은 학과가 인공지능. 이게 1등이고요. 제일 낮은 학과가 84.5. 우주과학과예요. 물론 우주과학과 작년에 빵꾸 났는데 이제 나로 언제 다시 발사할지 모르게 성공하면 점수 올라가겠죠. 근데 어찌됐건 점수가 이래요. 그럼 어떤 아이가 백분위 90쯤 맞았어요. 그래서 경희대를 쓰면 무조건 붙어요. 그리고 하나를 에이씨 고대나 연대 써야지 쓰면 붙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백분위 90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작년 수능으로 따지면 국어 점수 76점, 수학 점수 76점이에요. 이게 2등급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면 우와 4문제 중에 3문제씩만 맞추면 2등급 커트라인이 됐어요. 작년에. 물론 국어가 좀 쉬워질 수 있으면 80점쯤 맞아야 되겠죠. 그럼 2등급이에요. 어려워요 이게? 라고 질문하면 어렵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어를 난 제일 어려운 거 무언가 예를 들어서 난 문과라서 과학지문 어려워. 이과라서 사회지문 어려워. 빼요. 시험을 이건 문제를 안 풀어요. 9점 배점이 있어요. 두 개 다 모두 다. 9점 배점을 빼요. 그럼 만점이 몇 점이죠? 91점으로 바뀌죠. 4문제를 찍으면 한 문제쯤 맞겠죠. 확률이 80%가 넘어갈 테니까 그럼 93에서 94점쯤 맞을 거예요. 하나를 버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남들은 45문제를 80분에 푸는 시간의 압박에 허덕일 때 나는 41문제를 80분에 푸니까 시간의 여유가 생겨요. 저 2개 버리면 안 돼요? 2개 버려요. 2개 버리면 9점, 9점이니까 82점인 거예요. 나머지를 다 맞으면 2등급 확 본 거죠. 그리고 2개를 버리면 8문제 찍는 거예요. 2개는 맞겠죠. 그럼 82점이 아니라 86점 이상은 맞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37문제를 80분에 푸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9월 모의평가까지는 국어를 4등급 받는데 왜 다 하려고 하냐. 우리 애가 3등급 받는데 왜 국어를 다 하려고 하냐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 경희대는 간다. 걸어갈 수 있어요. 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운 좋으면 고대 연대도 간다. 원서를 잘 쓰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점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점수 높지 않아요. 맨 밑에 숭실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 이니셜로 바꾸면 우리는 S대를 사랑하죠.
물론 수원대는 별로 사랑 안 하시겠지만 여기 숭실대는 더블 S 대학교예요. 숭실이니까. 여기 100분이 80이면 들어가는 학과가 널렸다고요. 100분이 80 맞는다는 얘기는 원점수 70점쯤 2개를 맞으면 돼요. 그럼 수학은 9개 틀려도 돼요. 8개, 9개. 그러면 11문제 나오는 수원에서 8개 맞고 수투에서 8개 맞고 선택에서 저 8문제 중에 5개 맞으면 80이라는 100분위가 만들어져요. 이 아이는 지금 어려운 21번, 30번, 29번 이런 쌀데기 없는 걸 나의 지적 호기심을 그쪽으로 발현시키면 안 되죠. 숭실대 갈 거면서. 3등급 맞는 얘기는 국어도 70점 초반만 맞으면 된다고요. 그럼 버릴 게 더 많아져요. 모든 걸 다 펼쳐놓고 공부하지 말자. 여태까지 못했던 걸 지금 하는 건 나의 무언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력을 상실시킨다. 이건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걸 일단 버리자. 최소한 추석 때까지는 버리자. 그 전에 나머지 게 모두 다 완성되면 추석 이후에 하면 돼요. 그때도 수능까지 2개월 남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걸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문과 친구들 이런 얘기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미적 선택자들이 많이 넘어와서 문과는 대학 가기 어렵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경희대학교 100분이 90도 안 돼요. 숭실대학교 85도 안 돼요. 점수 막 내려가거든요. 이과나 문과나 거의 똑같아요. 점수. 자연계랑 문과랑 점수가 똑같은 이유는 자연계는 의대, 약대가 6,000명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대학이라도 위에 6,000명이 위에 있어서 이과 애들 점수가 좀 높아도 점수는 거의 동일한 대학교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미적 기하가 애들이 많이 넘어오는 대학이 있어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과, 과학 반영 비율이 낮은 문과 쪽은 이과 애들이 넘어와요. 왜 자연계가 문과를 지원하냐면 과학을 못 보면 문과로 오는 거예요. 왜 과학을 못 보면 넘어오냐? 국어, 수학은 잘 봤는데 과학을 못 보면 자연계에서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는 갈 대학교가 서강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강대 가려고 했더니 애들이 너무 많이 쓸 것 같고 그리고 그건 나군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군이나 다군은 쓸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찾아요. 그러니까 연대를 딱 봤더니 반영 비율이 탐구가 국어 수학의 절반밖에 안 되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정원의 100%를 다 채우지 못해요. 얘들이. 왜 다 채우지 못할까요? 자연계 중에 문과로 넘어간 애들은 국어 수학은 잘 봤는데 과학 못 본 애들이 넘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과생 중에 33% 이상은 넘어오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경희대학교도 96.5, 92.3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넘어오는 학과가 실제로 정원을 다 못 채우다 보니 자연계 아이들로 빵꾸가 나는 거예요. 왜 빵꾸 나요? 문과 애들은 이거 이과 애들이 다 넘어오겠네 라고 생각해서 지원 안 해요. 그래서 경영학과쯤 써야 되는 애들이 소심하게 지리학과 쓰는 거예요. 경희대로도 가야 되는데 위에 과는 이과 애들 때문에 불안하니까 지리학과는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밑으로 막 내려와요. 그래서 위에 애들은 위에 학과는 서로 막 비다 보니까 점수가 폭락했던 거예요. 작년에. 연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문과는 나중에 원서 쓸 때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필요 없는 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점점 학생들은 유행을 따라요. 사회 현상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88학번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시내버스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버님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길거리에서도 못 펴요. 우리 집에서도 못 펴요. 막 이제 되게 많이 바뀐 거죠. 상황이 막 바뀌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입시 쪽으로 국한시켜 보도록 할게요. 11년 전에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로 가장 수험생이 많은 세대를 겪어요. 그게 2011학년도 수능 때였어요. 2011학년도 수능이니까 그때 대학을 가겠다는 아이들이 보통 90년생쯤 되는 친구들이었겠죠. 91년생 이런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볼 때 수능이 7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작년 수능은 44만 6천 명이었어요. 지금 최근에 27만 명 가까이가 11년 동안 줄어요. 평균 2만 5천 명씩 해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학번, 10학번, 12학번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수험생을 둔 어머님들은 인서울이란 말을 유행시켰어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모두 다 명문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애들이 너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학 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건대쯤은 가야지 라고 생각해요. 우유도 맛있고 호수도 크고 홍대쯤은 가야지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놀기 좋잖아. 이래요. 동국대처럼 딱 서울 중심에 있는 대학까지를 명문대라고 인지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호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요. 되게 특이한 게 작년 입시나 재작년 입시나 고3 아이들 숫자가 거의 똑같았는데 교과 전형에 재작년에는 2만 2천 명 지원했던 교과 전형이 작년에는 6만 명 지원해요. 홍대까지 대학 안에서. 진짜 이상한 거죠. 작년에는 약학과가 970명이 수시에서 처음 뽑았어요. 그럼 경쟁률이 떨어져야죠. 그럼 의대치대가 떨어졌나 보죠. 안 떨어졌어요. 모두 다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약학과 평균 경쟁률이 40대를 넘거든요. 그 많은 애들이 흡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부터 홍대까지 의대, 치대, 약대, 수대, 수의대, 한의대까지 모두 다 경쟁률이 올라가요. 왜요? 여기까지만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벽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건대, 홍대까지는 입시 결과가 제대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부터는 입시 결과가 폭락하는 학과가 생겨요. 이렇게 뭔가 이제 절벽으로 대학이 층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진짜 명문대학교를 가야 되냐?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바꾸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들었냐면 왜 명문대학교를 이렇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취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명문대 선호 현상이 점점 커졌던 거죠. 근데 취업난이란 말은 언제부터 유래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공구 학번이 대학 들어갈 때 처음 나왔어요. 이 말이. 대학 들어갈 때가 졸업할 때. 이 친구들도 67만 명 입시를 치렀거든요. 취업이 안 돼요. 이 친구들부터. 왜요?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누가 사회 은퇴하냐면 50년대 초반 중반 분들이 은퇴를 해요. 사회에서.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으로는 50년대 초반 중반은 인구가 없어요. 왜요? 6.25를 겪었기 때문에. 전쟁에 아이를 낳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회 은퇴자 속에 일자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MB 정부는 정년을 2년을 연장해요. 그래서 09, 10, 11, 12, 13이 적체되기 시작해요. 무언가 사회를 은퇴한 사람들이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일자리를 은퇴할 사람들의 숫자도 원래 적은데 정년도 2년을 늘려줘 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취업난이 고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남학생들은 서울대 말고 이 옆에 경기대 말고도 군대도 가야 돼요. 그럼 장점 하나가 있죠. 졸업이 2년 늦어져요. 그럼 우리는 남학생 기준으로 하면 7년 뒤에 사회에 진출해요. 제가 88학번이에요. 54살이에요. 그러면 은퇴까지 몇 년 남았냐? 7년 남았어요. 88학번 69년생은 우리나라의 기록을 세우는 세대예요. 출생 인원이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100만 명이 넘는 세대입니다. 은퇴예요. 7071까지가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고3 아이들은 47만 4천 명이에요. 취업이 안 될까요? 지금 일본이 똑같아요. 그래서 취업이 되게 쉬운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때가 되면 똑같아요. 대학을 너무 좋은 대학교를 안 들어가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를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합격자 발표하는 날, 입학식 날, 기분 되게 좋죠. 근데 학생들은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저쪽에 연대 의대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는 경상남도 함안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걔는 제가 본 아이 중에 고등학교 내신이 제일 좋아요. 모두 다 1.0은 기본이고 얘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배운 과목이 한 40개가 넘을 텐데 이 과목 중에 틀린 게 8개예요. 평균 점수가 99를 넘어요. 천재 같은 아이가 연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1학년을 딱 마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휴학할래요. 이래요. 왜? 그랬더니 천재 같은 애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려고 하니까 못 쫓아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씨 의사되지 말까?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겁이 나서 못 하겠대요. 그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수사에서 막 이렇게 다독인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래서 아이가 너무 명문대, 분에 넘치는 학교를 들어가면 나중에 졸업할 때 후회하기도 해요. 친구들은 모두 다 한국은행 목표로 하고 있고 무언가 되게 좋은 기업체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는 시중은행 들어갈 거야. 이러면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또 취업할 때는 또 고민돼요. 근데 내가 조금 내 실력보다 조금 낮은 데 들어가잖아요. 장점 생겨요. 입학식까지는 우울하죠.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갖고 수업을 딱 듣는데 옆에 애들이 너무 실력이 다 후졌어요. 이 새끼들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학년 1학기가 딱 끝났을 때 장학금 받겠죠. 교수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장학금 무언가 이렇게 잘 나가요. 그래서 취업할 때 훨씬 더 혜택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시 원서 쓸 때 눈높이를 조금만 내리면 붙기가 쉬워진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필요 없는 건 시간상 다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수시 설명회를 또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작년에 입시 결과 발표한 대학교를 몇 개를 쭉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 다 발표했는데 고대가 제일 낮은 학과가 2.25 등급이었어요. 그리고 자연계는 2등급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연계 친구가 2.1등급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 고대를 다 봤더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이과 애들도 재학생은 줄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 수능 체제도 약화됐는데 여기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문과로 옮기려고 시도해요.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 불가능한가요? 지원 가능해요. 이과가 문과로 지원하는 건 이거를 막는 대학은 없어요. 반대로 문과 친구는 이과로 지원이 고대는 안 돼요. 왜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꾸로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건 연대 같은 대학은 문과가 이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자연계 2.1등급 아이가 봤더니 한문학과쯤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야 고대 한문학과 쓸래?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아빠 나는 컴퓨터나
기계나 이런 곳에 갔는데 갑자기 왜 한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나와서 뭐 서당 훈장하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은 융합학문 시대예요. 무언가 내가 한문이라는 걸 잘 알고 컴퓨터 학과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 인문학에 능력이 있는 컴퓨터 학도예요. 그래서 역사까지 좀 관심 있으면 게임 개발할 때 엄청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무언가 이렇게 해서 이과로 들어갔다가 문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걸, 복수전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전과도 되게 쉬워요. 문과는 자퇴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상위권 대학은. 자퇴 비율이 제일 높은 학교는 한국외대예요. 그 레벨부터는 되게 많아져요. 자연계가 자퇴가 많은 이유는 실제로 아이들이 의대나 약대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반수를 많이 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빠지면 대학은 정원을 채우고 싶죠.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편입 3학년 때까지는. 그럼 자기네 대학 안 애들을 올려줘요. 원하는 학과 쪽으로. 왜요? 편입으로 뽑을 때는 수준이 더 떨어지는 대학교 애들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대학 아이들의 애교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 아, 이과가 문과로, 문과가 이과로 교차 지원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대를 봤어요. 건대는 고대는 70% 컷을 발표했는데 건대는 최저까지 발표했는데요. 건대 자연계 중에 제일 낮은 과가 2.3이었어요. 커트라인이. 그럼 건대나 고대나 내신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 대학의 공통점은 KU 대학이죠. 이거 갖고 소송도 붙은 적 있어요. 08년 뭐 이럴 때. 또 어찌됐건 차이가 똑같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생들이 건대, 동대까지가 명문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같이 중복 지원을 되게 많이 해요. 건대쯤 붙는 아이가 고려대도 붙고요. 연대도 붙고요. 이렇게 중복 합격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시 원서 쓸 때는 교과 전형 원서 쓸 때는 여기까지 대학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경쟁률 보시면서 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작년에 제일 낮았던 학과가 대부분 대학이 중어 중문학과였어요. 문과에서는. 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중국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런가? 자꾸 상당수 대학교가 중문과가 낮아요. 그러면 올해도 중문과가 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 이러시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6월 17일은 그래도 비가 안 오고 구름이 좀 많았지만 맑은 날씨였어요. 그러므로 작년 6월 17일도 맑은 날씨였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개소리죠. 그죠? 작년에 입시 결과가 이거였으니까 올해 입시 결과도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개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원서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결과가 제일 나빴던 학과로 사람들은 집중해요. 여기밖에 쓸 학과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학과는 국어국문학과가 미쳤나? 왜 이렇게 높아? 건대 국어국문학과 들어가면 뭐 장점 있어요? 그냥 높았던 거예요. 이게 올해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저기 붙을 거면 다른 학과 가서 붙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 내신이었으면 고대도 붙는 과가 한 10개쯤 돼요. 중복으로 합격한 애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단국대부터는 합격선이 크게 내려가요. 아, 우리나라 대학은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구나. 아주대도 마찬가지고 인하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건대, 동대 밑으로 가면 대개 결과가 낮아진다. 라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합전형이에요. 작년까지 학생들, 작년의 특징이 뭐냐면 종합전형 뽑는 인원이 3,700명이 줄었는데요. 지원자도 꽤 많이 줄었어요.
학생들이 점점 종합전형을 안 써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뭔가 비교과가 있어야 종합을 쓰죠. 코로나 때문에. 올해 고3은요. 고1 입학할 때 코로나였어요. 2학년 때도 코로나고요. 3학년 때 뭔가 코로나가 풀려가고 있지만 3학년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EBS 교재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요. 그럼 올해 고3도 비교과가 없다라는 거죠. 모집 인원이 또 주는데 실제로 종합전형은 작년보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전형 잘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종합전형은 블라인드잖아요. 학교 이름이. 얘가 권선 고등학교인지 천천 고등학교인지 장안 고등학교인지 수성 고등학교인지 몰라요. 지금은. 그럼 이제 대학은 뭐만 아냐면 외고 아이들만 알아요. 과학고 아이들만 알아요. 일부 자사고 애들만 알아요. 인원이 정말 많은 자사고이거나 인원이 정말 적은 자사고이거나 나머지는 다 똑같이 몰라요. 그래서 일반고 싸움이에요. 이제 근데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워낙 특목고 애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는 50%가 넘는 인원을 특목고 애들을 뽑아요. 영재고, 외고, 과학고 애들이 일반 전형 합격자의 50%가 넘어요. 그러면 올해 300명을 줄여요. 그러면 더 이 특목고 애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는 뽑는 학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대원외고 40몇 명, 서울과학고 몇 명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인원 최근에 안 변해요. 학교가 아무리 블라인드가 돼도. 왜냐면 이 특목고들은 알거든요. 외고네, 영재고네, 영재고인데 전교생이 몇 명이니까 이건 서울과학고겠네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서울대는 일반고 친구들 합격생이 되게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연대고대도 따라 줄겠죠. 그러면 서울대가 줄었으니까. 그리고 이 경희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또 종합을 되게 많이 줄였기 때문에 건대까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질 건데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올해 고3 친구들도 비교과가 별로 없어요. 비교과가 별로 없으면 사람들은 뭐에 의존하냐면 내신 성적에 의존해요. 국어 내신이 좋으면 국문과 쓰려고 하고요. 수학 내신이 좋으면 수학과 통계학과 이런 데 쓰려고 하고요. 수학 내신과 물리 내신이 좋으면 공대 쪽에 이런 물리나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데 쓰려고 하는 무언가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전공과 너무 연계되는 학과는 경쟁률이 올라갈 거예요. 어디를 제외하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를 제외하고는. 여기까지를 왜 제외하냐면요. 여기까지는 성적대로 뽑아요. 성적대로 뽑는다는 얘기는 내신 성적이 제일 높은 학과가 그 대학의 제일 인기 학과고요. 학과의 서열대로 이렇게 봐요. 전공적 합성을 많이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전공적 합성을 이렇게 내신 갖고 맞추려고 해요. 특히 건대, 경희대 이하의 대학교들은. 이건 첫 번째 생각을 하시면 된다. 특히 지원하는데 고려해야 되는 건 자연계 친구들은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예요. 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지구과학의 내신이 좋은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선택자가 많으니까. 근데 대학의 학과는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의 경쟁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하고 써야 된다. 이건 나중에 수시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논술 얘기 몇 가지만 하고 이제 넘기도록 할게요. 마무리 좀 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이제 재수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재수생들은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들은 수시 모집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교과나 종합전형엔 특히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은 성격이 단순해서 장점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이씨 그래 나는 수능으로만 대학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뭔가 쿨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학생들은 복잡해요.
그래도 쓸 때가 있지 않을까? 자꾸 기대를 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학생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돼요. 그냥 수능 공부하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8월 31일까지.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회사에 전산 보안 담당 임원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인데 얘 딸내미가 작년에 고3이었어요. 얘는 저쪽에 창덕여고인가? 저쪽 도봉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인데 내신이 6등급이에요. 근데 진짜 천진난만해요. 수능 모의고사도 5, 6등급쯤 돼요. 이 친구 대학쯤 보내달래요. 아빠가.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통화를 했죠. 너 어디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인서울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서울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성대도 인서울이니? 그랬더니 한성대까지만 가면 된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이렇게 봤더니 대학 이름도 꽤 많이 알아요. 아주대, 인하대, 뭐 경기대까지만 가면 된대요. 가천대, 수원대 싫대요. 뭐 이래요. 6등급이면서. 그래서 근데 제 어차피 저희 회사 동료의 딸내미니까 제가 욕을 못 하겠고, 아 그래? 그러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죠. 왜 6등급을 다 깔고 있으니 수시로 대학 보내기가 애매하잖아요. 내가 아니요, 수능 열심히 할 자신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한다면 몇 등급 맞을 거니? 라고 했더니 4등급도 못 맞을 것 같은데요?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친구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에 맡기자. 딸내미를. 어떻게 맡기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시 원서 마지막 날 내 방으로 와. 그래서 아빠랑 둘이서 제가 점심을 딱 먹고 지금부터 너는 홍대부터 거꾸로 대학을 검색하는 거야. 나는 가천대, 가톨릭대부터 거꾸로 서울 근처에 있는 대학을 검색할게. 경쟁률이 3대1 미만이거나 4대1까지는 모두 다 이제 서치를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찾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제 눈에 제일 먼저 뜬 게 명지대학교 아동학과였어요. 어라?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야 여기 쓰자 여기 쓰자. 그래서 여기 쓰고 막 여기 이것저것 막 다 썼어요. 근데 명지대를 이 친구가 1차 취업으로 붙었어요. 6등급인데. 부도 나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도는 1월 달에 났어요. 올해 1월 달에. 작년 수시원서 쓸 때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 전년도 합격자 평균이 3등급이 안 됐어요. 2.8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씨 너무 높네? 그리고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래갖고 집어넣었더니 붙었어요. 미쳐요 얘 지금. 학교 너무 재밌대요. 부도 났으면 좋겠대요. 왜요? 부도 나면 서울 근처 다른 학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연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요. 서대문구에 있거든요. 그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학교는 연세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있고. 근데 이게 구가 달라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인 저쪽에 공대 쪽은 용인에 있기 때문에 용인 가서 만약에 부도 나면 강남대 가요.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술 얘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요즘 친구들이요. 논술을 안 하려고 해요.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글 쓰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문과 친구들이. 자연계 친구들은 논술을 해요. 어차피 수학 논술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과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못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교 우위를 갖고 뽑는 거거든요. 대학은. 뭔가 여기에 애들이 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될 건 우리 아이가 문과 논술에 가능할까? 라는 걸 접근해야 봐야 되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야, 너 논술 써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은 거부감이 들어요. 또 엄마 아빠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지고 논술 쓰게끔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거에 내신 성적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경기대쯤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정시인 거죠. 수시 교과인 거죠. 그럼 여기 하나 붙었어요. 그리고 수원대를 또 써요. 그리고 한신대도 쓰고요. 막 이렇게 써갖고
와, 우리 딸 6관왕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랑거리예요? 아닌 거죠. 경기대를 붙을 만한 내신을 만들어서 3.5등급쯤 돼요. 하나 쓰면 붙는데. 그럼 5장 갖고 뭐 할 거냐고요. 5장 갖고 뭔가를 다른 짓을 해봐야죠. 그럼 어디를 써보게끔 만들지? 라는 걸 확인해야 될 때 이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우리 아이한테 얘기하면 돼요. 재수도 그걸 우리가 8월 30일 모의평가 보고 확인해봐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논술의 90% 대학은 다 수능 뒤에 논술 보니까 확인을 딱 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성적이 단국대 아주대구나 라고 딱 확인했어요.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줘. 아무리 수능을 올려도 경희대까지는 못 가겠지? 그럼 쓸까? 이렇게 고민하면 돼요. 외대까지도 못 가겠지? 그럼 쓸까?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대학의 뭔가 제일 밑에 임계치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대학교를 딱 봤더니 논술 본 학교가 한 8개쯤 돼.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요. 대학마다 홈페이지에 작년 기출문제, 올해 모의 논술 문제가 다 있으니까 읽어보면 돼요. 써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써본 경험이 별로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지를 써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게 물어보는 의도가 이런 거구나. 이걸 답을 쓰려고 하면 최소한 이런 키워드의 단어, 이런 키워드의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단어로 조합하셔도 돼요. 단어로 조합한다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투박하지만 스토리는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라면서 단어를 내가 유추해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모의 해설지의 답안을 봐요. 모의 답안을. 딱 봤더니 모범 답안이 나랑 생각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라고 하면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수능 11월 17일 날 보고 먼저 뭐 경희대나 이런 대학교는 바로 시험 보지만 열흘 뒤에 보는 한양대나 중앙대나 뭐 이화여대나 이런 대학, 외대나 이런 대학교는 열흘 뒤에 보잖아요. 그럼 열흘 동안 뭐 할 거예요? 열흘 동안 24시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 논술 준비하면 돼요. 그때 본격적으로. 어차피 논술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연계 친구들은 수원, 수투 위주로 논술이 나와요. 대부분 대학교가 연대쯤 빼고 나면. 그러면 이 2개로 나온다는 얘기는 수원, 수투의 능력에 따라서 내 실력이 좌우되는 거예요. 수능 문제를, 수능과 연계된 문제를 수원, 수투는 다 맞아요. 이러면 의대 수준, 최소한 약대 수준 이상의 논술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원, 수투에서 하나씩 틀리는 킬러 문제만 딱 틀려요. 이 아이는 중앙대 웬만한 학과는 다 붙을 수 있는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계단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수능 뒤에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하나쯤 밑에 대학교 쓰시고 이렇게 뭔가를 세우시면 돼요. 2개씩 틀린다 라고 하면 실제로 선택까지 6개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2등급쯤 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주대학교 논술쯤 쓰시면 돼요. 너무 인기학과 빼고 중간쯤 뭐 산업공학과라든지 이런 학과쯤 쓰면 웬만하면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논술은 준비시키실 필요가 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올해 정시는 또 더 늘어나요. 주요 대학교만. 근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상위권 대학교만 늘어나고 밑에 대학들은 똑같고요. 전국 대학교로 가면 오히려 정시는 줄어요.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데 어차피 지방대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등록금만 있으면 대학 가니까 이렇게 뭔가 움직인다. 성적 대학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대학들 발표했어요. 딱 보면 별로 안 높다고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목표를 좀 세우시자고요. 내가 지금 6월 모의평가가 어디야? 그럼 나 이번에 목표는 이 대학까지 여기까지는 만들어야 되네. 이 대학이 어디야? 딱 확인을 했더니 내 현재 수준은 예를 들어서 가천대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등급씩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최소한 시립대는 가겠구나라고 하면 시립대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버릴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문과는 사탐을 버리시면 안 돼요. 문과 친구들은 사회탐구는 다 맞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탐구는 시간이 모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회문화라든지 일부 가끔씩 경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뿐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은 다 맞아야 100분위가 99 나오거나 98 정도로 나올 정도로 쉽게 나와요. 이거를 틀려버리면 데미지가 조금씩 커지거든요. 물론 상위권 친구들, 내가 6월 모의평가를 딱 봤을 때 건대, 동대 이상의 대학을 갈 수준의 친구면 사탐의 중요성은 조금 떨어져요. 근데 그 밑에 대학교를 갈 수준의 친구는 이 사탐이 100분위로 반영되는 대학이 막 등장하거든요. 100분위로 사탐은 하나 틀릴 때마다 100분위가 뚝뚝 떨어져요. 왜요? 20문제짜리니까. 20문제짜리니까 제 거구나. 20문제짜리니까 하나 틀리면 20문제 50점짜리가 100분위 100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1점이 떨어질 때 100분위가 2점씩 떨어진다는 거죠. 사탐 문제가 2점짜리 또는 3점짜리니까 100분위가 4점, 6점씩 하나를 틀리면 확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탐은 누구한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상위권 친구들 말고 중위권 친구들한테 더 유리해요. 동국대 이상의 대학, 홍대 이상을 못 가는 친구들한테 사탐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레벨 밑에 있는 대학교 중에는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가천대학교나 이런 대학교 탐구 하나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탐을 공부할 때는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잘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연계 친구는 과탐 어렵게 나와요. 다 맞으면 100분위가 100이나 99 나와요. 다 맞을 필요 없어요. 자연계 친구는 하나 틀려도 100분위가 98쯤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두 개 틀리면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리면 100분위가 96쯤 나와서 1등급 커트라인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내가 연고대쯤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약대쯤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1등급만 맞으면 돼요. 그럼 18개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학탐구를 특히 고3 친구들은 경험이 축적되지 않다 보니까 과학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서 떡 등장을 하면 한 문제 때문에 말려서 뒤에의 문제가 시간에 무언가 이렇게 안배가 안 돼서 망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제가 되게 친한 분내 아들내미가 작년에 국어 수학의 100분위가 99, 98인데 그리고 과학 하나가 1등급인데 과학 하나가 5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올해 반수요. G2 선택했다가 이게 생각지도 않게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말려버려서 뒷문제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재수하는 경우 생기가 버릴 걸 조금 더 고민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름방학 동안까지 아마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셔서 내 실력 배양을 하고 난 다음에 8월 30일 날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때 또 제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제 수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시 올해 어떻게 써야 되는지랑 마무리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